안녕하세요.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지금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미래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미래의 어떤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교육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의력, 세 번째가 토론과 협상, 네 번째가 인문학,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코딩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딩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공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코딩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이런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쉽게 코딩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죠.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휴대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앱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오래된 보도 자료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코딩을 집어넣었다라는 내용의 어떤 교육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코딩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코딩 교육을 다 어,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다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기계 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를 빼고 그 나머지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램들 모든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컴퓨터에게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시키는 게 아니죠. 다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PPT 작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컴퓨터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든지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정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돼 가지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을 시킬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걸 코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교육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코딩 교육의 필요성은 우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찾으며 블록을 조립하듯이 논리적인 사고가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새는, 그러니까 일종의 블록 게임처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일을 실행을 시켜봐요. 컴퓨터에게 일을 실행을 시켜보고 이게 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를 빼서 다시 이쪽으로 껴놓고, 옛날에 우리가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새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 코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지?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논리력, 창의력, 사고력 같은 것들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독창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것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 함양과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컴퓨터와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면접만으로 인원을 선발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회와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 대학들이 선발되고 있고요. 2015년, 2016년, 16년, 2017년, 2017년 후반기에 또 2018년 계속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과에서는 학교에서,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능 시험을 잘 봤던 잘 못 봤던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코딩적인 실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창의력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의 필요성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대가 변했고요. 새로운 물건들, 물품들이 나오고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도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걸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창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가치를 크게 증대하고 만족시키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이런 창의력 있는 인재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니까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네. 그러면 회사에선 이런 인재를 당연히 뽑고 싶어 하겠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력의 특징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목적에 맞도록 재조합하고 거기에 새로운 용도나 의미,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창의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 목적에 맞게 재조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의력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냐? 아니죠. 스마트폰에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음악을 감상하는 기능, MP3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갔어요. 네, 뭐 전화 주고받고 하는 기능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PC 메신저가 또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죠. 또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휴대용 영화 감상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에 검색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없던 아주 뭐 새롭고 뛰어난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재조합할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스마트폰이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21세기 최고의 혁신품이라고 손꼽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 목적에 맞게 재조합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창의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886년에 자동차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2022년인 지금까지도 자동차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차에서 뭐가 크게 변화했느냐 생각해 보자고요. 겉모습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자동차의 목적은 뭐예요? 더 먼 곳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게 지금 130년이 넘는 시간, 1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더 빨라졌고요. 더 안전해졌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14년, 지금 현재로 따져서 거의 120년 이상.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날아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더 먼 곳으로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성이 바뀐 게 없어요. 기차도 마찬가지죠. 1803년에 처음 나타나고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뀐 건 없어요. 똑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더 편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기차인 거죠. 1564년에 처음으로 연필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770년에 지우개란 존재, 연필과의 세트인 지우개란 존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또 모습을 드러냈어요.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연필의 짝인 지우개가. 우리는 지금 연필은 당연히 지우개와 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 사이에는 2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67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걸려서야 이 연필 뒤에 지우개를 꽂아서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필을 써요. 연필 이거 써보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지우기가 어렵네. 어떻게 해서 지워야 되지? 옛날 사람들은 식빵을 이용해서 지웠다고 해요. 식빵 같은 걸로 확 이렇게 해서 지우고 빵으로 지웠다고 하는데 이게 빵과 연필이 짝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빵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인 거고 그럼 연필을 지우기 위한 어떤 물품이 있을까 생각해내고 발명해냈는데 2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고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력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거죠.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창의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 자, 보자고요. 조금 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우개가 나오고 연필이 나왔을 때, 연필이 나오고 지우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묶어서 사용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본인 스스로도 혹은 주변에서도 야, 그게 뭐야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처음에는 지우개를 실로 묶어가지고 연필에 매달아서 썼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뒤에 붙이는 거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창의력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자, 우리가 창의력이 왜 중요한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스마트폰, 아까 다 얘기했죠. 전화 기능, 카메라 기능, 메일의 기능,
이 음악을 듣는 MP3의 기능, 내비게이션, 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각각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 안에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창의력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으면 결국 사람들에게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뭐 스티브 잡스처럼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사에 이제 거의 스티브 잡스는 위인전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론과 협상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토론이라는 건 찬성자가 있고요, 반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좋아, 싫어가 분명히 나뉘는 주제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돼요. 이게 바로 토론이에요. 그래서 토론에는요, 필수 요소가 있는데, 먼저 토론 주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토론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찬성 측, 반대 측의 토론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사회자, 이것들을 조율해주고 발언의 기회를 주는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요. 토론에는 토론에 알맞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이 있어야 돼요. 이 청중들은 판정자의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찬성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찬성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반대편 입장을 들어보니까 반대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청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론이 왜 중요하냐? 우선 적극적인 청자를 키워낼 수 있어요. 토론은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찬성자, 반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잘 들어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 듣고 있는 다른 청중들을 내가 설득시킬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나는 내 얘기만 한다. 이거는 청중들을 전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수집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는데요.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산을 개발해야 되느냐, 혹은 보존해야 되느냐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존해야 된다, 이걸 개발해야 된다, 두 가지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토론을 듣는 청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국가공인 사이트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산을 유지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더 효율적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혹한다고 그래야 되나? 끌림을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정말 그럴싸한데? 전문성이 있는데? 믿음이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산은 우리는 아껴야 되고 우리는 거기 있는 나무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자료 수집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 수집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내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 수집 능력이 저절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력 향상, 자료를 수집하면서 근거의 어떤 타당성을 확인하고요. 수집된 자료 중에서도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특히나 인터넷에서 수집하다 보면 여기 인터넷에는요,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이
그냥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자료도 있고 불확실한 자료도 있어요. 믿을 만한 자료도 있고요. 광고하려고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선별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그 자료의 근거도 또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도 내가 이거 괜찮다라고 싶어서 수집해 놓았던 자료지만 막상 내가 토론에 들고 나가서 쓰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애매한데 싶은 것들을 또 한번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별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향상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 자료 수집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선별하면서 분석하는 것도 어떤 분석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서 어떤 논리적인 허점, 저 사람이 가져온 근거 자료에서의 허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보고 내 주장에서의 오류를 내가 스스로 한번 또 되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어떤 글이나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력 향상. 발표를 잘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격상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도 존재해요. 자, 이럴 때는 주장과 근거를 잘 준비할수록 발표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잘 준비를 했어. 라고 한다면, 나 발표 한번 해봐야지. 라는 어떤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떤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발표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찬성 측은 계속 찬성하고요. 반대 측은 계속 반대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킨다기보다 청중, 듣는 사람들을 제가 말한 게 더 그럴싸해라고 나를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거죠. 설사 상대방이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는 청중들이 더 많다고 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발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론의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절차와 예절 교육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미국 부호의 30%, 아이비리그 출신의 30%, 노벨 수상자의 30% 이상,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계 출신이에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하브르타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저 얼마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브르타라는 토론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또 토론은 스스로 탐구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아무리 끙끙 머리를 감싸 매고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사고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다른 시각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사고력 발전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토론이라는 건 자기 편의 주장과 근거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그래서 토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주장과 근거를 강화해야 돼 라는 문제, 상대방의 어떤 주장과 근거를 반박해야 돼 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동적으로 학습하거나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산출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요구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암기만 잘하는 친구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진짜 인재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상반된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논박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대안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서도 잠깐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토론을 했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상반된 측면에서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듣다 보면, 아,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뭔가 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나와는 다른 상반된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가 또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론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그 즉석에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가는데 상대방이 뭘 이야기할지까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즉석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의사소통 능력,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 이치에 맞게, 사리에는 맞아야겠죠. 이치에는 맞아야 돼요. 이치에 맞게 이야기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즉각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발표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반박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토론에서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반박을 했으니까 이걸 좀 바꿔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원래 한 10분짜리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내 발표는 뭐 5분, 7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요소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읽기 능력이 향상돼요.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지 않고 뭐 어떻게 발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요. 내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써야죠. 타이핑을 하던. 그럼 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능력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듣기 능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듣기 능력 모두가 향상되는 아주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토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와 예절. 토론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으로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찬반 양측에 동등한 발언 기회가 제공되고요. 일정한 순서와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시간도 지켜야 돼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들은 합의된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하므로 건전한 시민의식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지 뭐. 근데 전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누가 더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 내느냐. 요게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토론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정확한 절차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끼어들 수 없어요. 발언 기회를 얻어야 되고요. 사회자가 발언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발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규칙이고요.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도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이겠죠. 그래서 이 절차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토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토론에는요,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경 지식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독서예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정서가 형성되고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심신의 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TV나 영화 등의 매체는 아주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 만능주의 등의 아주 부정적인 인격을 형성시키기도 해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막 다 재벌집이고 뭐 다 잘 사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과 연애를 해가지고 뭐 같이 신분 상승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너무 많아요. 물론 요새는 좀 드라마의 추세도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결국 외모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이상한 인격을 아이들에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례를 제시하고요. 관계의 소중함을 제시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를 구박했어도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가가서 뭐 결과적으로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도 뭐 부자가 되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고 뭐 저렇게 했어도 나중에 내가 힘을 갖고 나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이런 동화를 봤어요. 그러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지금 주인공을 막 보다 보니까, 저기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이들은 그런 상상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걸 주인공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간접 경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나라, 여러 가지 뭐 교통수단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음, 주인공의 선택과는 다른 나만의 선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사고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보 획득,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건. 만약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뭐 블로그 같은 데 찾아가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간다. 어우,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은 어, 광고예요. 과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떤 전문 여행 가이드가 만든 책 같은 걸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거를 본다든지, 자,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요. 어떤 블로그 같은 데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거기 가보지도 않고 사진들 그냥 어디 여기저기서 그냥 들고 와가지고 막 소설처럼 써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책은 그렇지 않아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직접 거기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도 함께 키울 수가 있죠. 내가 못 가봤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런 대리만족이랄까? 간접 경험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는 됐어요. 그쵸? 직접 해보진 못했어도 알게는 됐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하면 이런 감정을 얻을 수 있겠구나. 자, 이랬을 때 이걸 통해서 내 상상력과 창의력도 더욱 커진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이게 이런 거라고 하네. 그럼 진짜로 이럴까? 내가 해본다면 어떨까? 내가 비행기를 아직 못 타봤는데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 말이 이렇네? 그럼 내가 진짜 비행기를 타보면 어떨까? 비행기를 탔을 때 내 기분도 그럴까? 상상을 해보고 이게 창의력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심신의 안정. 책을 읽다 보면은요, 집중을 해서 특히 읽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편안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 활력이 또 증가하는 거죠. 내가 편히 쉬었으니까 쉬고 나서 더 힘있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책을 읽다가 잠이 들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심신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 자, 이런 토론에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필요한 배경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뭐 상식, 역사나 인물, 과학, 철학, 예술, 사회, 뭐 정치나 경제, 뭐 미술, 예술에 포함되겠죠. 또 문학,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을 또 같이 해줘야 돼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 이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도덕성 발달을 돕고요. 감정의 표현과 창의성 신장을 돕고요. 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유아 청소년기의 언어 발달을 키워줄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키워야 될지, 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게 바로 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했을지, 이런 행동을 했을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를 통해서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이 올바른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도덕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또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표현하는데도, 글을 읽고 쓰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했니? 문과인데요. 하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문과생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문송합니다. 인구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인문계 90%는 논다 라는 이야기라고 해요. 굉장히 씁쓸하고 가슴 아프고 우픈 이야기예요.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의학계열 82.2%, 공학계열 72.8%, 사회계열 64.3%, 자연계열 63.9%, 인문계열은 57.6%. 그러니까 인문계는 90%까지는 아니지만 한 50%가량은 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공학도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었으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 애플은 언제나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해 왔습니다. 애플은 컴퓨터를 만들고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인문학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humanity 혹은 liberal 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창의력 면접, 개화기에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쓰시오. 중세 철학자들을 나열한 후 활동 시기와 순서를 정리하시오. 플러스 창의력 면접. 이게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몽골과 로마 제국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위인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의해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을 골라 서술하시오. 이건 현대그룹 입사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개화기의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써야 된다. 뭐예요? 역사죠. 중세 철학자들을 나열하고 활동시켜 순서를 정리하시오. 철학이에요. 몽골과 로마 제국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한 세계사죠. 우리나라의 위인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을 골라 서술하시오. 역사, 위인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인문학과 관련된 거죠. 자, 외국에서는 이래요. 셔츠로 가득 찬 옷장에서 셔츠를 쉽게 찾기 위한 당신만의 정리법을 말해보세요. 스쿨버스에 공을 가득 채우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시애틀에 있는 모든 창문의 유리를 청소하라는 의뢰를 받았다면 당신은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당신의 8살 된 조카에게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세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바로 구글의 입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얼마나 당신이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죠. 스쿨버스에 공을 채우면 몇 개나 들어갈까? 이게 뭐 스쿨버스의 넓이를 계산하고 골프공의 크기를 계산해서 몇 개가 들어갈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더 새로운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구글에서는요, 2011년에 6,000명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중에 5,000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신입사원의 50%를 인문학 전공자로 채워 넣었다고도 해요. IBM은 경영 파트에 인문학 전공자를 대거 배치했고요. 또 기업 임원 교육 과정에 인문 고전 독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블리자드, 세계적인 게임 회사죠. 게임을 선택할 때 스토리에 주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 안에는 게임을 만드는 팀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회사는 어떤 게임을 밀어줄 것인지를 선택하겠죠. 그 선택을 할 때 이 게임이 어떤 뭐 컴퓨터 사양에서 어떤 그래픽을 뭐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냐 요거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리자드의 게임들은 영어로 출시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 기술자 혹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신화, 문화인류, 언어, 고전 등의 어떤 컨텐츠로 승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에서 신화에서 나왔던 어떤 괴물이나 영웅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게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은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특허 기술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삼성에서 뭘 갖고 넘어졌느냐, 뭘 걸고 넘어졌느냐, 전력 제어 기술, 무선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 기술, 무선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술, CDMA 관련 기술. 애플에서는요, 밀어서 잠금 해제, 멀티터치 탭 확대, 화면에서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 배열, 둥근 모서리, 이걸 걸고 넘어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역시 기술의 삼성이구나.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삼성, 애플 말고 중국의 뭐 샤오미나 화웨이 얘네들이 뭘 가장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기술이에요. 기술자 한 명 데려오면 스카우트해 오면 기술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밀어서 잠금을 해제한다. 멀티터치로 탭을 확대한다. 둥근 모서리를 갖는다. 요거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스카우트한다, 빼온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 전체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인문학적인 생각, 사람을 향해서 지금 애플의 기계들은 기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사람이 좀 더 보기 좋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 한 명을 빼앗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또 키워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와 힐튼 호텔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는요, 자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은 없어요. 같은 숙박 서비스 업체죠. 힐튼 호텔은요, 전 세계의 히트 호텔의 방의 개수를 합치면 뭐
몇천 개 이상 되겠죠. 그리고 이케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어비앤비와 힐튼 호텔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힐튼 호텔을 훨씬 앞서고 있어요. 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생각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뭐냐? 내가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해보고 싶다. 바로 이 인문학적인 생각, 사람에 초점을 둔 생각, 요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힐튼 호텔을 제치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제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자기들은 방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것. 내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큰 도시에 있는 호텔에 가는 거는, 어우, 이게 무슨 여행이야. 정말로 어떤 로컬에 가서 그 어떤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골 마을이라도 가서 그 현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는 거. 이게 진짜 여행이지.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에어비앤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죠. 이케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케아가 세계적인 공용 기업, 가구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인문학적인 생각,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케아는 뭐예요? 조립 가구예요. 누가 조립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서 들고 와서 내가 조립을 해야 돼요. 아, 세상 불편해. 그런데 이게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고 있던 만약에 의자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요, 내가 그냥 뭐 가구점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하나는요, 내가 이케아에서 사갖고 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만든 의자예요. 내가 이사 갈 때 어떤 걸 버리고 갈까요?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갈까요? 내 정성, 내 피땀 눈물이 스며든 의자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물론 가격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뭐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이면 당연히 100만 원짜리를 들고 가야 되겠죠. 어, 근데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구점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배달받아서 쓰고 있던 의자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들고 와가지고 조립해서 만든 의자를 더 애착을 갖고 얘랑 같이 이사를 갈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생각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케아도 배송은 해준다고 해요. 뭐 간단한 걸 조립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는 하고요. 그런데 이케아의 기본 철학은 그거죠. 사람을 좀 더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코딩이 있었고요. 토론이 있었어요. 독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독서가 있었고, 인문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게, 어, 코딩이죠. 그리고 미래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인재가 창의력 있는 인재예요. 그리고 이런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토론. 그리고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세트로 묶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문학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두 번째 강의 때였나? 인문학이 왜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아이들을 맡겨야 될 것이냐. 우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세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말고 뭔가 조금 다르고 뭔가 좀 넓은 측면에서의 지식을 전해주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든 뭐 사교육 업체마다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을 경험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냐. 어, 토론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토론 학원마다 어떤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도 부모님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토론 교육을 하는지 여러 가지 뭐 토론 방식이 있어요. 뭐 링컨 더글라스 토론 방식이라든지 뭐 퍼블릭 포럼 토론 방식이라든지 세다 토론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토론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토론학원에 보내실 거라면 이 업체에서는 어떤 포럼 방식, 어떤 디베이트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뭐 학년별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학년별보다 더 중요한 건 수준별이에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느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교사가 있느냐. 어, 좀 대형 업체들은 그런 경우가 적은데 좀 중소업체들은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 아까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야기를 때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우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미술, 과학, 시사, 역사, 철학, 위인, 세계사, 언어, 교과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다뤄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식시킬 수 있느냐, 증진시킬 수 있느냐. 자,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른 거죠. 지식은 그냥 내 머릿속에 든 것이고, 지혜는 내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융합되었을 때 창의력과 사고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실 때 어, 암기하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실질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과 몸으로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합쳐졌을 때 창의력과 사고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교차조사식 디베이트, 이걸 세다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 의회식 디베이트, 퍼블릭 프롬 디베이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게 가장 우리 아이 성향에 맞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학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제시문이 있어요. 만약에 논술 토론 한다 그러면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읽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생각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주장을 발표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또 전문적인 교사 인력도 선생님들이 과연 전문적인지 학부모님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회사에서 이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지,
선생님이 스스로 어떤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 또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수료해서 그런 수료증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학부모님들도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초 단계, 뭐 기본 단계, 심화 단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내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일자리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 유교적인 세계관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직 우리 사회에는 팽배하고 교육제도 역시 한계점이 분명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기업은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딩, 창의력, 토론과 협상, 인문학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전문적인 교사가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며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현존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코딩, 인문학. 저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또 우리 우리 후의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더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